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도착해가지고 저희 여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떤 마음을 표현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까 제가 인사드린 거는 제가 이 강사로서 인사드린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큰절을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안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길을 찾는 그대에게 이 제목으로 저한테 주어진 거는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사회라는 소제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휴가 받아가지고 뭐 해외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늘 왜 여기에 와 있을까? 여러분도 무언가 여러분 인생이 가난해서 여기 오셨을 거고, 저나 제 동생도 이제 똑같이 그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사회. 이제 문명이 발달할 때 강 주위에 4대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요즘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강가에 투자합니다. 강가에. 집을 사도 강가에서. 왜? 앞으로 물이 계속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서울은 한강변 주변으로 최고의 고가 아파트가 지금 한강변 주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드린 팁입니다. 혹시 투자할 일이 있으면 강가로 가야 됩니다. 강이 없으면 바닷가로 가야 됩니다. 그만큼 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단산 저수지를 보면서 물은 저렇게 탁 막아놓으면은 빠져 죽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저희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강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발을 담그고 싶고 손도 한번 담그고 싶고 떠서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사회, 우리 인생에서 어떤 강이 흘러가지고 나를 적시고 또 내 아이들에게도 또 그 후손들에게도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은 사실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아이를 만들까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까 왜 여러분에게 이제 큰절을 했는가 하면, 저희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지? 여자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마음만은 너무너무 넘쳐서 흘렀습니다. 이제 소백산 여기서 이제 큰 신음물 흘러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으로 가고 반대편 단양으로 흐르면 남한강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 강은 시작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적셔주고 또 감동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가에 내가 살면은 내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또 하나의 강이 있는데 원망의 강, 저주의 강, 이런 강이 흐르면 이상하게 내가 그 옆에 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비관이 되고 낙담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가오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동강이 오염됐다. 지금 여기 낙동강 근원에서 이제 영풍제련소라고 아연 공장이 있어요. 아연제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주변에 산들이 다 나무가 다 죽고 강물이 다 오염이 돼가 지금 시끄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오염된 물이 흘러넘치니까.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맑은 물이 흐르는 곳, 정말 나를 살리는 곳, 그런 물이 흐르는 곳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면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원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내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저 내 아이가 잘 돼야 됩니다. 내 아이가 잘 되려고 하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거는 근원 없이 그냥 몰아치는 거라, 목표 없이.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2박 3일 동안 캠프 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지금 한 번이라도 인생은 왜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가? 내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이들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둘째가 저기 뒤에 와 있는데, 원래 여러분 스케줄이 이렇게 하루 어긋나지 않았으면 우리 큰애하고 이번에 새로 된 며느리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스케줄이 이렇게 조금 어긋나는 바람에 둘째만 같이 왔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늘 서울로 안 된다, 서울 못 간다, 함께 살아야 돼. 함께 살지 않으면 내게서 흘러가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위로부터 흘러오는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적셔주고 풍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물가에 살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그 소 제목에 나오는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 바깥 세상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하는 정부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 행복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거든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옆집 아이는 하나 더 하니까 또 하나를 더 못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근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그냥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분의 뜻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한 목적적으로 잘 살면 그게 인생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다. 저도 이제 원래 62살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분 나이 또래 엊그제 같았어요. 저 뒤에 우리 이제 둘째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아이들만 국민학교 이럴 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이런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쩌저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그렇게 늙어버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이 바로 생명강이 흐르는 이 사회를 못 만났더라 그랬으면 나는 지금 어찌 될 뻔했겠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출세를 목표하고 내 잘 되는 걸 목표로 하는 아이들을 박탈할 거고, 그럼 부모 자식 간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자랑이 아니고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많은 과장님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하나는 걔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이번 졸업했던데 서울에 보내놨는데 전화 한 번 오는 것도 막 감지덕진 거라. 아무리 내려오라 해도 응당근무조차 안 내려온대. 서울 올라가도 부모 올라가더라도 1시간 만나기 힘든데 친구 만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근데 왜 그렇게 됐나. 내 후배 선생님 어제 아래 장례상 가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왜? 내가 늘 그랬거든. 부모는 자식과 함께 살아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 안 된다. 왜? 내가 자식을 놓은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함께 살거든요. 우리 후배 선생님은 큰딸은 미국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미국 변호사한테. 그래서 잘 간 거잖아. 근데 화상통화 백날 해도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보고 싶어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오고. 자식인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이상가족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둘째도 이제 음악을 잘해가지고 서울연대 나왔는데 얘는 막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들어왔는데 절대로 얘는 이제 앞으로 외국 사람하고 외국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아빠 왜 그러노거든요. 아빠 왜 그리 머리 타분하노. 근데 사실은 나이 들어서 자식이 다 떠나고 나면 그것처럼 여러분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뭣도 모르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어디로 보내려고 하죠. 그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속담에
고향 산천을 지키는 건 못생긴 소나무가 지킨다고 그러죠. 잘생긴 금송, 홍송은 다 베어가지고 임금님 궁궐 짓는다고 다 서울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고향을 지키는 나무는 다 삐뚤삐뚤하고 못생긴 거예요. 그 나무가 고향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게 어떤 게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는 건지 이번에 2박 3일인데 코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내릴까? 그 나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저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단칸방에 살았기 때문에 3일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날 산에 갔다 매장했거든요. 난 어릴 때 그게 막 아버지 꼭 살아서 나올 것 같았어. 3일만 기다렸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을 겁니다. 그냥 바로 갔다 장례를 치렀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늘 그게 마음이 있는 거야. 아버지 살아 나올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매장을 했다. 너무 일찍 매장을 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 4학년 다닐 때 네가 공부할 형편이 안 되면 상들 공부시켜라,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학년 돌아가실 때가 4학년 봄이었으니까 그러면 한 3학년 때는 2학년 때 말했을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내 속에 신비에 새겨진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은 근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하고 기분 좋다고 한마디 하는 것들이 아이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이 곧 생명수 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염된 나쁜 물질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말들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때 나는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우리 고모 할머니, 그 친할머니도 아니에요. 친할머니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고모 할머니가 늘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내가 친정을 돌아보면 아무 희망이 없고 하여튼 다 망해가지고 할아버지 때는 정자 할아버지 때는 다 잘 살았는데, 근데 내가 우리 김씨 가문의 상근의 너를 보면 많은 초가 꺼지지 않고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내가 늘 친정을 생각하면 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너는 정말 예수 열심히 믿고 성실하게 살고 우리 가문을 꼭 일으켜 다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난 어릴 때 그냥 할머니 그냥 넋두리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진 게 이 할머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할머니 말씀이 내 조상의 말이고 이 할머니 말씀이 내게 온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를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아이가 막 자라나오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냥 그 싹싹 자르는 말을 하는가는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그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화날 때도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화난다고 해서 화를 어떻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선가 무한히 넘치는 공급을 받게 되면 금방 화났다가도 뭐 좋은 감정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 화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좋은 대구 부모교육연구소는 여러분이 먼저 좋은 부모가 되면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나는 이미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면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면 강가에 심겨진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는 쓰러져서 이제 강물이 잠기잖아요. 그러면 강물 안에 있는 규소가 나무를 들며 날매하면서 나중에는 나무가 통째로 규소화된다. 규화목이 돼요. 그 생긴 거는 나무인데 내용은 전부 다 그 규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나무의 어떤 성질이 싹 다 변해버린 거죠. 그 강물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강가에 있는 돌들은 계속 부르잖아요.
강도거지, 강도. 자, 우리 지금 가창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집을 하나 짓고 있는데, 옆에 담을 쌓는데 이제 그런 강돌 같은 거, 둥글둥글한 돌들을 쌓으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야. 처음에 그냥 보통 이런 산에서 나는 돌들은 삐죽삐죽하고 막 하여튼 사람을 손이 대면 베이기다 이런 돌인데, 강가에 있는 돌은 계속 불러요. 부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강이 넘치는 곳에 여러분 인생을 금방 담그고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변해야지 안 해도 강물이 여러분을 씻기고 굴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뭐든지 오면 주워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강돌은 들고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좀 동글동글했어. 그래서 강물은 강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김상도 강사님 옛날 분이 잘 모르죠? 다 변화시키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내가 깊이 들으면, 내가 왜 지어졌는지, 왜 사는지,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놓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인생은 지으신 자가 있구나. 그 지으신 내 뜻대로 사는 게 인생이 참 가치 있게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러면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아이가 공부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구나. 사람답게 살도록 아이가 태어났구나. 내가 그걸 모르면 그래서 내가 옆에서 옆 동네에서 하는 대로,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아이를 닥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근원을 찾아야 돼요. 내 시작이 어디였던가를 발견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곳을 잘 이끌어갑니다. 나는 내가 내 친구를 통해서 이제 이 생명강이 넘치는 사회를 들어왔고, 저를 통해서 내 동생도 오고 우리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 사회를 안 만났으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닥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구나. 그러니까 아까 강가에 아파트가 잘 안, 강가에 지어진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평지에다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은 느끼는지 모르지만 여기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닭 키우는 형제가 있어요. 닭 키우는 형제. 팔공산에서. 그 친구가 늘 하기를, 보통 닭은 케이지 닭이라고 합니다. 케이지 닭. 지는 그 팔공산 자락에 닭을 풀어놓고 키워요. 닭이 막 마음 놓고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하더라고요. 그 닭이 건강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정란은 이제 백화점에 가는데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리거든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은 케이지 닭이 먹는 계란입니다. 케이지 닭. 내가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이제 닭 실어가는 그런 이제 트럭 뒤에 한번 따라와 봤는데, 야,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여러분, 이 공간이, 건축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파트라는 공간 안에 살면서 아이가 창조적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은 조그만 했습니다. 방이 거의 뭐 어른들이 바위를 딱 뻗으면 대일동 말동할 정도야. 그 사람이 누우면 꽉 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마당이 넓었어요. 마당이. 그러니까 방이 좁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당 없는 집에 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케이지닭이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데 키우는 아이들하고 층고가 5m 되는 그런 높은, 천장이 높은 곳에 키우는 아이들하고 창의력 테스트를 해보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3배 이상. 그래서 유현준이라고 유명한 건축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 지금 IT 개발하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누구지 그 페이스북 만든 이런 친구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미국 서부에서 나가고 있어요. 서부는 높은 고층 건물이 거의 없는데 지진이 많게 돼요. 동부는 전부 맨하탄 들어가면 큰 하늘을 찌르듯이 고층 빌딩이잖아요. 거기는 남하고 교통이 안 돼요. 아까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른다. 이 교통이 되는 곳이거든. 그래서 서부는 집을 1층, 2층 요 정도 높이 지어도 2층이라 거의 단층으로. 그리 스티브 잡스처럼 성질 빌란 놈도 왕따가 안 되고 그래도 교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스티브 잡스가 동부에 태어났으면, 동부에서 살았으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살다 갔을 거라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곳에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하고 결부되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불가능한 걸 아이들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박장 케이지처럼 아파트에 가다 놔놓고 또 학원에 가다 놔놓고 창의적이 되라, 창조적이 되라.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적이라는 것은 마음껏 뛰어놀 때 창조력이 생기고 또 많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분을 가질 때 우리 유능한 발명가들이 막 큰 책상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서로 각자 연구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배 하나 피우면서 옆방에 있는 친구들 니 뭐하노? 이렇게 한눈 건너를 보다가 그 친구들 말이 번쩍 들어와가지고 저 친구들 저런 아이들 내가 접목하면 너무너무 놀랍게 되겠다. 그 사실 연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은 교류 가운데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창조적인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잠시 엮기를 샜는데 마당에 있는 집에서 키우는 그래도 보면 우리 아이들은 내가 어릴 때 마당에 있는 데서 키웠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한 거야. 너무너무 잘한 거야. 꽤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문을 딱 열면 누구예요? 접었어야 될 적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문을 열고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모조리가 적입니다.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내가 있는데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마당에 있는 집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다 누구예요? 다 이웃이 친구. 그러니까 자란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 살다가 뭐 주택을 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표면적인 환경은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이 생명수 강에 넘쳐 흐르는 사회로 들어오시면 이 사회는 바로 내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표현되어진 것 이상의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이다. 이 평준화돼 그러니까 평면적인 삶입니다. 뭐 부귀 귀천이 없고 또 뭐 많이 배우고 덜 배운 것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런 사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 출세시키려고 해요. 출세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출세한다고. 그러나 이제 내가 아는 우리 동료들, 우리 선배들 보면은 아이들 다 공부시켜놓고 의과대학까지 들어가지고 자살해버리는 아버지가 대학 의과대학 교수인데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분명히 훌륭하게 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합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몰아가기만 하면 될 줄 알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고 마음 놓고 살고 마음 놓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으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아이들 그냥 부모 가는 데를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면 아이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원을 알게 하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도 근원을 알고 시켜요. 내가 우리 명훈이 있지만 우리 명훈이 좀 이야기하면 그걸 알지만 우리 명훈이가 성적표를 2번 가져왔어 저한테. 그때까지 지금 이제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왜 성적표를 안 가져와? 왜 안 가져오겠어요? 안 가져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때 시험 맞추는데 아빠 시험 문제가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책에서 나오지. 그죠? 나는 다른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내가 살고 이 사회에서만 살면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사회 속에 내가 속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속에 근데 이미 내가 그 사회 속에 옮겨져 와 있으면
공부는 밥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필요하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예능을 잘하는, 우리 아까 오전에 우리 원전 선생님처럼 그 예능, 체육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글로 가야 밥을 먹고 사는데, 체육 잘하는 사람한테 공부시켜보세요. 머리 터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목표가 달라지고 사는 사회가 달라지면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경상도 생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전날까지 우리 공부시켰어요. 밤 12시까지. 아침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는 거야. 내가 그 아버지 유전자를 받았는데 나도 이런 사회를 못 만났으면 아이들 가만뒀겠습니다. 가만 안 두겠지. 달달 뽑겠죠. 그럼 아이들 행복해지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 시험 잘못 숨겼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작살나게 맞았어. 단칸방에 살면서 시험 문제를 숨길 수가 없어요. 책상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래 그 꼬마 때 생각하는 걸 가방 속에 넣어놓는 거라. 자연시험을 쳤는데 앞페이지만 쓰고 뒷페이지는 모르고 그 시험지 50점 맞았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가 가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일주일 지나자마자 들켜가지고 마당에 도망다니면서 그러면 나도 만약에 이런 사회를 못 만났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안 했겠어요. 내가 명훈이한테 늘까지 이사 대단히 별 볼 일 없다. 고생생활 바지리 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요리사 되라고 했어. 내가 요리 잘하거든요. 요리에 관심이 많고. 요리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힘이 죽어도 의사가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는 네가 의사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의사가 된다. 근데 애가 본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는 걸 봤고 또 형이 사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박탈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박탈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모르면 보여주면 다 안 돼. 보여줄 수 없으면 박탈해. 그래서 먼저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돼요. 아이들 변화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미 이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씩 여러분이 변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도 뭔가 모르게 다른 걸 공급받고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 강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고 우리 배부르게 사는 삶.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죠. 지금 이상기온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뜨겁고 그런데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이제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막 펌프질해서 물을 올려야 되고 인공으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물이 흐르는 곳에 내가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맥에서 열리는 그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피곤하고 힘들면 그 그늘에 와서 쉴 수 있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아이들이 힘들고 괴롭고 할 때 옆에 쉴 수 있는 큰 그늘이 되는 게 부모인데 아이들이 지금 쉴 곳이 없어요. 부모가 더 이상 그 그늘이 못 돼요. 부모도 또 하나의 선생님이라 아이들이 더 이상 쉴 곳이 없게 됐어요.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옮겨가지고 새로운 사회 안으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맺힌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행복하게 세상이 바라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 연을 통해서 이 자리에 그렇게 와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게 진짜 복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무언가 여러분 인생은 가난한 게 있어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난이 세상에 그냥 살 때는 원망이고 저주고 불만이 있었겠지만 바로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혀 다른 내가 말을 듣고 다른 가치를 배우고 다른 사회를 만나게 해주니까 그게 이제 도리어 감사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나도 사실은 우리 저희 영생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 왔거든요. 저 아들이 얘 안 믿겠으면 내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나는 내 혼자 잘 나가면 나는 이제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대로 세상 경쟁 사회에서 막 오락질하고 붙들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생 둘이가 안 그런 거다. 이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 모습. 그죠? 행정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나를 가난하게 한 여동생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을 있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원망과 저주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복이 돼요. 행복의 근원이 돼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봉사를 해요. 장님이라고 해요.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면 그걸 보석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처럼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 행복의 시발점이에요. 그게 낮은 자리거든요. 여러분이 무언가 각자가 그 낮고 안 되고 하여튼 그런 것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있으면 김상수 선생님 만났겠습니까? 성적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그죠? 무언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이 때문인가 싶어서 알고 와봤는데 사실은 아이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내 문제입니다. 아, 나를 복된 자를 이끄시기 위해서 나하고 내 아이하고 이런 관계가 되고 이런저런 여건들이 만들어졌구나 하면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월이 지날수록 여동생들이 내 친구 동생처럼 반듯하게 잘하고 그러시면 내가 이런 자리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됐겠냐.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지라도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갔어요. 감사함이 사라지고 이제 늘 행복한 게 다 사라져요. 내 동기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얼굴이 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사들이 뭐 돈 잘 벌니까 다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컴컴해요. 왜 그럴까? 갈 곳이 없어요. 나이 들면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오지 마라 그래요. 네. 왜? 돈만 필요하지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너무너무 불쌍한 거라.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봤으니까 알 거예요. 절대적으로 남이 필요하다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요즘 이제 그래 새끼 얻어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 눈치를 본다니까. 눈치를 봐. 그 옛날에 젊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 정도로 돈도 잘 벌어주고 하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늘 대우받고 살 줄 알았는데 그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면 속은 거지, 속은 거. 근데 나는 집에서 뭐 배우 안 해주더라도 갈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런 곳처럼 나를 필요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살면 내 인생은 정말 값어치를 갖다 30배, 60배, 100배를 쳐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늙어가는 게 아니고 성숙해가는 사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늙어갑니다. 여러분도 지금 늙어갑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사회를 옮기십시오 하는 거는 늙어가는 사회 속에 살지 말고 성숙해가는 사회를 옮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숙해가요? 생명수 강에 넘쳐 흐르면 거기에 옆에 심겨진 나무는 끊임없이 자랍니다. 나무는 한없이 자랄 수 있거든요. 한없이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런 사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하고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사내가 살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상대가 니는 법대 가서 법관이 되고 우리 막내 지금은 저 세상 사람이 됐지만 막내한테는 니는 뭐 장사 소환이 있으니까 상대 가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그래. 이렇게 사내가 살아보자. 그건 내가 꿈꾸는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였어. 근데 그렇게 됐다 한들 우리 사명자가 행복했겠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로가 말을 안 해도 속을 깊이 알 수 있는 사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은 내가 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남편한테 백날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 알아듣게 할까 싸워야 되거든. 근데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는 이 사회, 성경은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내 강의 근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그 강이 흐르는 사회 안에 살면 설명하지 않아도 돼. 누구를 봐도 내 마음이고, 누구를 만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이게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병들어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 치료하는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잎사귀가 병자들을 치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여생이 자기 인생을 충분히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 때도 있었을 거고 괴로울 때도 있었을 거고 했는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양식을 통해서 자기는 변화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나무의 잎사귀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를 치료해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생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한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도 공부 잘 시키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감사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인 것이죠. 저는 우리 병원에 그래서 미션을 갖다가 이제 병원 처음 세우면서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는가? 모든 사람을, 우리 병을 찾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내가 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우리 병원 오는 사람은 파대를 못 쓰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사람, 사지가 마비된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잘린 사람, 아이들은 막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부모들, 이런 가족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감히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표면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근원의 자리, 인생이 왜 지어졌는지,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깨닫게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다 행복해져요. 하루를 살더라고요. 그냥 행복한 해피라이프. 그래서 환자들이 한 번씩 와서 물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불행지수를 다 합친 것보다가 내 행복지수가 더 크다. 우리 병원은 환자가 200명이면 가족 합치면 800명이다. 800명의 불행보다가 내 혼자의 행복이 더 커야만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삶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리를 옮겨야 돼요. 자리를 옮겨야. 옛날에 말씀드린 건 모르지만 자리 옮기는 게 우리 아버지가 와룡산에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매장을 했는데 그 산소가 내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찔레가 막 산에 전부 찔레밭이다. 거의 뭐 무덤을 쓴 그날부터 한 번도 찔레가 안 난 적이 없어요. 나는 막 그래 산소 가는 게 찔레 캐는 게 일이었다. 그러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이제 공원묘지 모셨거든요. 30년 뒤에 공원묘지 모셨는데 33년가 지났어요. 그러고 나면 찔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와룡산에 있으면 지금도 찔레 캐러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와룡산 같은 데 살면은 내게서 나오는 게 찔레 가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찔려요. 나를 사랑한다고 와서 안아주는데 다 찔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참 잘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하고 멀어지고 원수가 되고. 왜 그런가? 내가 사는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 찔레처럼 늘 남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아버지 산소를 옮겼는데 그때부터는 거기 잡초가 안 나. 그 옆에 가면 놀고 싶은 거라. 왜?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옮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원망과 저주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생명수 강이 넘치는,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이런 강가로 옮겨져요. 그러면 내가
아무 노력 안 해도 근원에서 강물이 늘 넘쳐 흘려서 내 뿌리를 적셔주기 때문에 나는 자고 나면 잎이 자라고 자고 나면 열매가 맺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위치를 옮긴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사는 사회는 경쟁사회고 다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다 코끼리가 되고 싶은 사회.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끊임없이 마지막 경쟁자한테 내가 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에덴이라는 사회, 하나님이 인생을 참 지어놓고 살도록 주어진 이 사회는 아까 평면적인 사회죠. 부귀 기천이 없고 지식의 높고 낮음이 없고, 그죠? 남녀 구분이 없고 모수가 구분이 없고 누구든지 인생에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시집 장가 잘 보내고 하려는 것들도 그런 사회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이 꿈꾸는 그 사회는 신기루라. 가보면 없어요. 가보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하더라도 막상 내가 사는 사회인 줄 알고 들어가보면 다 경쟁자고 다 나를 무찌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근원적인 문제니까. 근원적인 문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간 지 18년이 됐잖아요.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그만 내가 여기 올 때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내가 이제 여기 기다리면서 명생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어머니 마음이 깊이 밀려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영생과 나의 근원이잖아요. 그 어머니 마음이 생명수 강천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만약에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동생이 여기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를 100번이라도 더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 있는 곳으로 나를 옮기면은 그것보다 복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내 부모가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곳으로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린 인생은 부천을 헤매는 귀신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실 때 옛날 이야기 들었죠. 아이들도 꼭 그런 이야기 하라고. 엄마가 혹시 화나서 과음 죽일 수 있으니까 엄마는 고장난 기계다. 그치? 엄마가 막 화나서 막 나가 뒤져라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번역하도록 아이들한테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정상적인. 여러분이 화났을 때는 비정상적이잖아. 여러분이 화나지 않고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아이들은 그냥 껍데기 말만 듣는 거야. 엄마가 화나서 하는 말은 그 말을 평생 가지고 살 수도 있어.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원수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 부모는 그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는 그 말이 깊이 신비에 새겨져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제 모임을 통해 가지고 한 번쯤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옳고 그름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옳은 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저도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요 수건 딱 코 흐르지 말고 수건 딱 그러고 그럼 제일 뭐 합니까? 앞으로 나라는 1년에 줄 맞췄잖아요. 나는 키가 크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야. 그런데 보면 꼭 중간에 티 나오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 줄 못 맞추고 삐직 티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럼 옳은 눈으로 보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라. 근데 내 안에서 옳고 그림이 없으면 줄 좀 삐딱하게 선다고 해서 인생이 삐딱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제가 집에서 매일 구중 듣는 게 신문 보고 신문 저 자리에 안 갖다 놓고 옷 벗어서 자리에 갖다 놓고 매일 그걸로 잔소리 듣거든.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겠어.
우리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떨 땐 생각나면 아차 이 갖다 버려야지 하는데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치약을 밑에서도 짜느냐 화장실에 물을 갖다 잘 내리느냐 서서 오줌 누느냐 앉아서 오줌 누느냐 별거 가지고 지금 우리 후 교수님은 자기 집이 딸내미가 둘이라 그 자기 집 남자 혼자인 거야. 앉아서 오줌 누라는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앉아서 오줌 못 누는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유치해. 너무너무 유치한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데 목숨 걸어요.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 정말 유치하고 치사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건 무엇이고 중요한 게 뭔가 그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아이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아야 돼요. 여기서처럼 저기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닭장소에 가다 놓은 닭처럼 가다 놓으려고 합니다. 틀에 막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틀에서 자유롭게 한번 마음껏, 왜냐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사회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 막내는 지금 죽었지만 우리 막내가 옛날에 뭐 했는가 하면 재활용차 처음에는 뒤에 타고 다니고, 재활용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뒤에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앞에 운전대야 합니다. 운전대야 합니다. 내 동생이 이제 늘 재활용차를 한다 해서 내 동생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고 그냥 늘 행복하게 살았어. 왜? 사회가 다른 사회로 옮겨졌기 때문에. 만약에 걔가 옛날에 살던 경쟁 사회에 있었으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그 추운데 만에 쓰레기나 뒤지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밥 먹고 사는 일이니까, 내가 어릴 때 학교 열심히 가르쳤는데 학교 열심히 하고 사프링 가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보상이라. 돈 버는 건 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적을 둘 곳은 아름다운 사회가 따로 있다.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늘 행복하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런 사회를 이미 다 담보받을 수 있는 자리로 한 발자국 다가온 건 아니에요. 아이들은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공부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사회는 왜 공부를 못해도 되는가 하면, 지금 공부하는 거는 산업시대예요. 19세기, 20세기 초에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시키는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맞아요. 그 안 맞는데 그 틀에 이어놓고 막 밀어붙이면 아이들이 질식하죠. 이 교육제도 음모론이 있다고 해요. 음모론. 어떤 음모론? 카네기나 뭐 록펠러 이런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자본가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갑자기 농노들이 다 사라질 거야. 왜? 전부 도시화가 돼가지고 산업시대가 되니까 다 도시로 가버렸어요. 이놈들을 영원히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건 어떤 거라? 교육제도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월급쟁이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모르고 이 노예제도에 여러분 아이들을 계속 밀어엮고 충실한 노예가 되라고 열심히 지금 교육시킵니다. 창의적인 애들 거기 못 버팁니다. 새로운 노예제도. 이게 이제 큰 음모론이라고 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부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쓰기 위해서 산업화 이후에 만든 교육제도입니다. 그 교육제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가 다 그러지만 자본가들이 다 틀을 쥐고 있어서 잘 안 바뀌죠. 근데도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로 아이들만 밀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회 속으로 옮기겠어요. 아이들 막 뛰어놀게 하고 지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현대 사회는 뭐든 열심히 밥 먹고 삽니다. 근데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인생 행복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거든. 나중에는 다 올라간다 싶으면 추락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에서 주택을 못 옮기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사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창의적이 돼요. 사회성이 넓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모여가지고 아이들 살아도 여기 오지 않는 아이들하고 달라요. 사회성이 확 달라지는 거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게 진짜 교육이거든요. 교육은 사람하고 함께 살라고 받는 건데 사람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내가 우리 병원에 직원들 뽑아보면 협동할 줄 몰라요. 왜? 학교 다닐 때 전부 다 경쟁자입니다. 저는 1등하면 난 2등인데 어떻게 협동하겠어? 근데 직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팀이 돼가지고 팀으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팀에서 나고자 하잖아요. 아무도 관계할 수가 없는 사람. 정말 불행한 제도, 불행한 제도. 요즘 교육제도를 그렇게 팀으로 움직여도 바꾼다고 하는데, 그럼 교육제도 바꿀 거 없어요. 이런 사회에 던져놓으면 그냥 팀이 돼요. 아이들끼리. 부대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일으켜주기도 하고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나는 할 말이 있지만, 나는 정말 여러분한테 감사해요. 왜 감사한가 하면, 그 동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신, 아까도 보니까 너무 갑질하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따라오시는 거,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다. 그래서 제 집에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우리 시동생 따라오는 저 자매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보면 다 잘해주고 싶다는 거야. 왜? 하여튼 별나 빠진 시동생 그거 뭐 먹을 게 있다고 그 마음이 절로 간다는 거야. 마음이 절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게 복의 근원입니다. 부자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나보다 덜 가졌다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은 이미 찾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결단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옮기느냐 마느냐. 그죠? 그 마지막은 자기가 됩니다. 마지막은 자기가 됩니다. 우리 저 막내 우리 김영훈이 이제 늘 내 따라오거든. 오늘도 안 올라갔는데 내일도 학교에서 어디 간다, 캠프 간다고. 내가 저녁에 태워다 주겠다고. 안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룻밤 자고 나는 소백산 가려고 하다가 나는 늘 이제 종일 환자들의 부대끼면 산이 좋은 거야, 자연이 좋아요. 근데 진짜 자연은 무엇인가? 나하고 함께 사는 이 사람들이 진짜 자연이에요. 친자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좋으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없고요. 또 사람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요. 그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떤 관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려고 하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어떤 강물에 발을 담그고 살면 돼요. 그 좋은 말씀을 늘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지금도 이제 앞으로 늙어지면 뭐 하겠나.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영생이 하는 이런 사업들을 더 늘려가는 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그 성경에서 있는 에덴이 오늘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이 사회도 에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매일 공부받고 살면. 그래서 아이들 공부는 엄마 행복해지는 아이들 다 공부 잘하게 돼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늘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 엄마가 늘 행복하면 아이들은 조금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 의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병들었다 하는 깨달음이 병이 나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병들지 않았다면 정신과 환자입니다. 정신과 환자는 자기 병 없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약점은 절대로 약 안 먹습니다. 약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약 먹으라고 이 앞에서 뭐 엮고 물 딱 마셔서 혀를 딱 말아가 헬멧 딱 넣어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 싹 가고 나면 다 뱉어. 그 병이 절대로 안 낫지.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병들었다는 알면 약을 먹을 수가 있듯이 우리 인생이 병들었구나. 왜 병들었나? 내가 위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원래 살아야 될 것을 떠났기 때문에, 경쟁 없는 사회 속에 살아야 되는데 경쟁 사회로 옮겨져가지고 거기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나는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없는 사회로.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사회, 아이를 마음껏 맡겨도 괜찮은 사회, 내가 혹시 죽고 없어지더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회가 여러분 집 눈앞에 왔어요. 그 사회를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가 다른 걸 유산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아이에게 유산입니다. 이 사회가 아이의 재산이 되어줍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여러분이 뭐 다 성경을 아시는 분도 아니고 각자 살아온 형편과 환경이 다른데,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잘 새겨 들어주시길 바라고, 저희 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